안녕하십니까, 군함국입니다. 자, 이번 짤강에서는 어, 유체 정력학 계수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두 번의 짤강에 거쳐서 유체 정력학 계수의 의미와 계산법, 그 다음에 어, 유체정력학 계수의 표 그리고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이번 짤강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 조선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실제 선박 설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유체 정력학 계수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에 나온 도면의 이름은 GA라는 겁니다. General Arrangement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일반 배치도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일반 배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조, 음, 선박의 5대 도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5대 도면, 그걸 키플랜이라고 하는데 그 5대 도면에 속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도면 중에 하나고요. 이 도면에서는 선박의 모든 컴파트먼트, 모든 구획의 배치들이 전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는 구역, 그 다음에 뭐 물을 싣는 구역, 뭐 그 다음에 뭐 선원들이 거주하는 구역, 뭐 엔진룸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종류의 컴파트먼트들이 전부 다, 구획들이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획을 배치하는 것은 이 선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 어떤 조선소 설계 능력의 역량을 가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이 GA라는 도면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배는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홀드가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개가 있죠. 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는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245m, 그 다음에 형 폭은 32m, 형 깊이는 19.3m, 뭐 이런 식으로 어, 주요 치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선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체 정력학 계수가 활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의 선박을 설계를 하고 나면 그러면 조선소에서는 선박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선박 계산이라는 것은 이 선박이 과연 안정한지, 그 다음에 이 선박이 각종 룰들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의 결과물로서 TNS북이라는 것을 예, 내놓게 됩니다. 이 TNS의 T는 트림이고요. S는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트림 앤 스테빌리티 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책자 안에는 이 선박이 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부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떤 선박이든지 간에 선박 설계를 하고 나면 그 TNS 북 안에는 이런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은 조금 전에 보신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 설명했을 때처럼 보시면 흘수가 계속 변하죠. 그렇죠? 여러 흘수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여러 흘수에 대해서 각종 하이드로스태틱 밸류 값들을 계산을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드래프트별로, 즉 흘수별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지 아니면은 VCB, LCB, LCF, KMT, KML과 같은 뭐 각종 하이드로스태틱 밸류들을 전부 계산해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류 값들을 가지고 TNS 북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계산하든지 아니면 안정성을 판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TNS 북을 제출받은 선급에서는 이 선박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 결과로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로딩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딩 컨디션도 역시 TNS 북 안에
실려 있는 것인데요. 이 TNS 부간에 있는 로딩 컨디션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선박을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 건조를 해요. 그러면 그 선박은 항상 동일한 컨디션으로 항해를 하진 않겠죠. 여기서 컨디션이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짐을 똑같은 양만큼 싣고 항해를 하진 않겠죠. 어떨 때는 짐을 많이 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이 목적지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에 어때요? 짐을 다 내려놓죠. 그 다음에 빈 배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지양을 하겠죠. 네, 선주 입장에서 빈 배로 돌아오면 손해니까. 아무튼 짐을 정말 많이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반만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싣지 않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컨디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컨디션에 대해서 이 선박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짐을 가득 실은 상황, 반만 실은 상황, 짐을 하나도 싣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선박 계산을 모두 수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컨디션을 바로 로딩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딩 컨디션은 작게는 십수 가지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 정도의 로딩 컨디션이 정의가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전부 선박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자료에는 한 가지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발라스트 디파처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발라스트 디파처 컨디션은 무엇이냐? 우선 디파처 컨디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발할 때의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디파처 컨디션이 있고요. 또 무슨 어라이벌 컨디션이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의 컨디션. 이 두 가지의 컨디션은 다르겠죠.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실려 있는 짐은 같지만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연료라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때요?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컨디션이 다르니까 각각 컨디션을 구분을 해서 두 개의 안정성을 따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디파처 컨디션, 즉 출발할 때의 컨디션인데 앞에 발라스트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 발라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발라스트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평형수라는 뜻입니다. 발라스트 워터는 평형수를 뜻하는 거죠. 예, 평형수는 뭐냐면 이 선박에 물을 실을 수 있는 탱크가 있는데 이 물을 실을 수 있는 탱크에 물을 가득 실어서 필요하다면 이 선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하는 것을 발라스트 워터, 발라스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발라스트 디파처 컨디션은 뭐냐면 발라스팅만 했어요. 이 선박은. 무슨 말입니까? 발라스팅 했다는 것은 물을 많이 실었다는 얘기예요. 짐이 아닌. 그래서 요 발라스트 디파처 컨디션은 짐을 하나도 싣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짐을 하나도 싣고 있지 않으면 이 선박이 흘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라앉는 폭이 정말 작습니다. 배가 가볍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선박은 프로펠러가 물 밖에 나와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지 않더라도 프로펠러를 잠기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을 어느 정도 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컨디션을 발라스트 디파처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발라스트 된 탱크 어때요? 이만큼이 발라스트 됐고요. 이 탱크를 옆에서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 물을 채웁니다. 이게 선체가 이렇게 있으면 선체를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가득 채운 것은 아니고 발라스트 탱크는 이런 식으로 보통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물을 정말 많이 실었고 그 다음에 컨수머블, 연료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청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었고 컨테이너를 실은 곳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로딩 컨디션을 만들었고 이 로딩 짐을 이렇게 실은 상태에서 이제 선박 계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페이지가 바로 그 선박 계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선박 계산의 결과가 보입니다. 자, 이 선박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발라스트 디파처 상태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데드웨이트와 라이트웨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웨이트는 이 선박의 이 선박에 아무것도 싣지 않았을 때 선박 자체의 무게를 뜻하는 것이고요. 데드웨이트는 여기에 실리는 좀 전에 얘기했었죠. 물이나 아니면은 각종 소비되는 기름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모든 짐의 무게를 데드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무게는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럼 두 개의 무게를 합하면 선박의 진짜 전체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선박의 뭐가 됩니까? 이 선박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배수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박의 배수량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박의 자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때의 흘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P가 뭡니까? 선박의 앞부분에서의 흘수, 선박의 중간에서의 흘수, 선박의 맨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의 흘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계산을 하느냐? 단적인 예로 보시면은 뒷부분에 프로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펠러는 기본적으로 물에 다 잠겨야 돼요. 그런데 물에 잠긴 부분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프로펠러가 물에 잠긴지 안 잠긴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프로펠러가 물에 잠긴 양, 즉 105% 잠겼으니까 모두 다 잠겼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뭐 KMT도 체크를 하죠. KMT가 뭡니까? 선박의 선저에서부터 메타센터까지의 이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KMT를 알고 그 다음에 KG를 알면 무게중심의 위치를 알면 우리가 GM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GM을 계산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GM을 계산하면 GM이 선박의 초기 안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 GM이 국제 룰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선박의 안정성에 있어서 이 선박이 국제 규격을 만족하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로딩 컨디션에 대해서 이런 류의 선박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조선소에서 만드는 TNS북이라는 그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산 결과입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시면 MTC도 계산을 해놓죠. MTC가 뭐죠? 1cm 트림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멘트라고 했죠. 그것이 여기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박 계산한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 선박은 이런 상태일 때 짐을 어떻게 실었을 때 그때 1cm 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모멘트를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MTC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LBP는 선박의 길이니까 주어져 있죠. 초반에 GA에서 보셨죠? 245.24m.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와 BML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보시면 선박 계산 결과 이 선박의 흘수는 7.044지 않습니까? 7.044, 흘수가 7.044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을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놨었죠. 여기에서 흘수 7.044를 찾습니다. 요 사이 어딘가 있겠죠. 7.00하고 7.05 사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 7.044 어딘가에 있는 이때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면 32,700하고 33,000 사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32,981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 BM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BM은 KM에서 KB를 빼면 되죠. 자, KM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KML이죠. 지금 여기서는 KML은 여기 있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 그쵸? 495.2보다는 크고 498보다는 작은 어딘가. 그래서 그것을 7.044 흘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KML은 495.55가 되었고 그 다음에 KB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KB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K고
요게 B니까 부력중심까지 높이 방향 위치죠. 그게 V10이라고 했습니다. Vertical Center of Buoyancy. 그래서 이 사이값 어딘가? 3.829하고 3.802 사이값 어딘가? 그쵸? 그래서 3.826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여기. 그래서 495.55에서 3.83을 빼면 BML이라는 값은 490.72로 계산이 됩니다. 490.724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는데 넣으면 결과적으로는 MTC가 661.3톤미터 라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 선박계산 결과지의 수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선박계산 결과를 활용을 하면 트림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세요. MTC라는 것을 좀 전에 계산했죠. MTC가 뭐였습니까? 661.3톤미터. 이게 뭘 뜻하는 거죠? 1cm 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멘트죠. 즉 MTC, 이게 뭐예요? 1cm 트림을 만들기 위한 모멘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박의 트림이 1cm 져 있다. 그러면 이 선박이 받고 있는 모멘트가 계산이 되는 거죠. MTC에다가 예를 들어 이 선박이 5cm 트림이 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MTC에다가 5cm를 곱하면 총 이 선박이 받고 있는 모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박의 지금 현재 트림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트림만 놔두고 양변을 MTC로 놔두면 이 선박의 트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선박이 받고 있는 모멘트를 MTC로 나누면 이 선박이 받고 있는 트림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센티미터 단위고 우리는 지금 트림을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고 싶기 때문에 단순히 센티미터 단위에다가 10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트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트림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선박의 트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멘트를 MTC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멘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선박이 받고 있는 모멘트는 이 선박이 받고 있는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되죠. 예,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받는 힘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박이 받는 힘은 부력도 역시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똑같고 중력도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똑같겠죠. 그쵸? 맞죠? 이 선박이 받는 중력과 부력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박이 받는 힘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력 중심의 길이 방향 위치와 중량 중심의 길이 방향 위치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쵸? 즉 LCG와 LCB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 LCG는 LCB와 LCG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흘수에 따른 LCB와 LCG까지 전부 계산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LCG는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계산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선박을 설계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LCB를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찾고, 그 다음에 LCG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 이 차이를 보면, 이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5.794가 나와서 이게 바로 이 모멘트 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 곱하기 모멘트 암 하면 모멘트가 되고, 그걸 MTC 곱하기 100으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이 선박의 트림은 2.89m다. 무슨 말입니까? 선수에서의 흘수와 선미에서의 흘수 차이가, 요 차이가 2.89m다라고 되어 있고, 보세요. 계산한 결과가 2.89m라고 나와 있죠. 즉, 이 선박이 현재 어떤 트림 상태로 있느냐도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 값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지식들을 활용을 하면 이 선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까지 손으로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유체 정력학적 계수들을 실제 조선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